자, 우리 행정심판에서 이제 그 다음 주제. 판정기관이 어디냐? 이게 또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심판기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국민은 여기 정해진 기관에다 신청을 해야 돼. 응? 그런데 이제 행정심판기관 1번 청구하면, 국민이 청구하면 이걸 받아들여서 심리하고 판정, 즉 재결하는 권한 가진 기관이다. 자, 동그라미 2번이 중요. 동그라미 2번 보면, 자, 과거의 행정심판법은 심사하고 결정 내리는 기관과 이제 최종 국민한테 공식적으로 이제 이런 결정 내렸다고 공식적으로 이제 통지하는, 그 결정하는 기관을 분리해 놨으나 2008년 개정하면서 이제는 다 행정심판위원회가 두 가지 다 하도록 바꿨어요. 이거 벌써 10년 전부터 바꿨어. 응? 그래서 둘째 줄, 현재 어떻게 됐다고? 청구 들어간 사건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고 공식적으로 판정 내리는 재결하고를 모두 행정심판위원회가 둘 다 하고 있다. 요 사실. 응? 지금 분리 안 돼 있습니다. 즉 심리 의결하는 기관과 공식적으로 이제 결정 통보하는 재결 기관을 분리 안 해놨단 말이야. 행정심판위원회가 둘 다 한단 말이야. 응? 그 사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거 2번 행정심판기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판정 내리는 기관, 아까 어떤 구조로 가졌어? 청구 대상인 처분을 한 자가 피청구인이 되는 거고, 피청구인이 누가 되냐 정해지면 판정기관, 심판기관도 결정되게 돼 있지. 그래서 심판기관, 자, 총 4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응? 4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은 주로 3가지만 잘 체크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 그 위에 표를 보면 처분청이 누구냐, 즉 국민한테 불이익한 처분한 행정기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오른쪽에 심판기관이 딱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응? 즉 예를 들어, 자, 제1항에서 1. 감사원이 국민한테 불이익한 처분했어요. 응? 자, 그러면 우리 아까 했던 거와 똑같은 식으로 그림을 그려보자. 자, 감사원에서 국민 A한테 불이익한 어떤 처분을 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A가 행정심판 청구를 한다. 취소해달라. 제일 흔하게 많이 하는 게 취소해달라고 청구거든. 취소심판을 청구한다. 피청구인 누구야 그러면? 피청구인 누가 되는 거야? 응? 아니, 감사원. 아니, 왜? 국민한테 이 청구, 이거 갖고 청구했잖아. 이 처분을 한 자가 피청구인이 되는 거야. 그럼 피청구인의 감사원이면 심판기관 누가 된다는 거야? 누가 된대? 오른쪽에 보니까 해당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판정한다. 그럼 여기서 해당 행정청은 감사원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결국 감사원이 국민한테 행한 처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소속으로 만들어 놓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판정을 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그럼 이런 이치에 해당하는 게 쭉 나오지. 감사원이 한 경우 그렇고, 또 국가정보원장이 한 경우도 그렇습니다. 응? 국정원장이 처분했다. 국민한테. 피청구인 국정원장. 심판기관 어디? 국정원장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가 판정하게 돼 있다. 응? 그렇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 그 중에 예를 들자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처분한 건 피청구인 방통위원회, 심판기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 이렇게 되는 거야. 응? 그런 게 몇 가지 있죠. 2번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등이 행한 처분도 국회 사무총장이 행한 처분, 국회 사무총장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에서 판정하게 돼 있다. 응? 그 다음에 3번 국가인권위원회. 여기서는 국가인권위원회 하나만 체크. 응? 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행한 처분이나 부작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에서 판정하게 돼 있다. 응? 다 이거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항. 2항은 어디서 판정하게 돼 있는 경우야? 끝에 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는 데서 판정합니다. 응? 우리나라 국무총리 밑에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기구가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 어쨌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는 데서 판정하게 돼 있는 사건들이 있어. 어떤 거? 자, 첫 번째, 제1항에 따른 행정청 이외의 국가행정위원회장 또는 소속행정청. 그럼 위에 1항에서 말한 감사원부터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얘네 말고 그 밖의 국가행정기관의 장이 한 처분 또는 그 소속 행정청이 한 처분은 다 중앙행정심판위에서 판정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1항을 예를 들면 거기에 1항에 드는 1항에 속한 행정기관들은 어디 있을까? 거기 그 외에 국가행정위원회장이면 대표적으로 총리가 있을 거야. 국무총리. 또 누가 있을까? 그 다음에 각 부의 장관들이 있을 거야. 장관. 이게 대표적이야. 총리나 장관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총리가 한 처분도 국무총리가 처분한 거 있다면 어디서? 중앙행정심판에서 판정한다. 무슨 장관이 처분한 것도 중앙행정심판에서 판정한다. 응? 그렇죠? 그 다음에 총리나 장관 소속의 행정기관이 한 조치도 처분도 중앙행정심판에서 판정한다. 그러니까 총리 소속기관이 한 처분. 그지? 그죠? 또 장관 소속기관이 한 처분도 다 어디서 하는 거야? 중앙행정심판에. 그러면 총리 소속기관이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우리 국무총리 소속기관,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런 거 있어요. 응? 그죠? 응. 그래서 무슨 뭐 이제 특히 국가보훈처장, 처장, 그다음에 뭐 인사혁신처장, 그다음에 또 뭐 있어? 또 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안전처장 이런 사람들이 있어. 자, 이런 자들이 한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에서 판정하게 돼 있다. 응? 그다음에 장관 소속기관 무지 많죠? 각 부 장관 소속으로 예를 들어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는 뭐가 있어? 병무청. 그러니까 뭐 병무청장이 한 처분 중앙행정심판에서 판정한다. 또 병무청장 밑에 또 어디 있어? 지방병무청장. 인천 지방병무청장이 한 처분 역시 중앙행정심판에서 판정한다. 그러면 행정안전부 장관 밑에 경찰청이 있어요. 응? 경찰청장이 한 처분 중앙행정심판에서 판정한다. 인천 지방경찰청장이 행한 처분 역시 중앙행정심판에서 판정한다. 여기 어디야? 인천에 무슨 어디 경찰서장이 한 처분도 다 중앙행정심판에서 판정해. 응? 그죠? 그래서 장관 소속기관의 대표적인 게 뭐 경찰청장이 행한 처분,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경찰서장이 한 처분들 다 어디서 한다고? 중앙행정심판에서 판정. 응?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에 종로경찰서장이 A한테 영업정지 처분했다. 맞아. 운전면허 정지 처분했다. 면허정지 처분했다. 그럼 A가 바로 소송 갈 수도 있지만 행정심판을 먼저 한다. 그러면 우리가 구조 그려보면 어떻게 돼? A가 청구하겠지? 이거가 대상이 되겠지? 이거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취소심판 청구했다. 피청구인이 누구냐? 종로서장이다. 종로경찰서장이 피청구인. 그럼 피청구인이 경찰서장이면 판정기관 어디가 되는 거야? 중앙행정심판위가 판정한다. 전국에 어디 경찰서장이 면허정지 처분한 것도 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올라오게 돼 있어요. 거기서 판정하게 돼 있어요. 응? 중앙행정심판위에서 판정하죠. 응? 위원회에서 판정하게 돼 있다. 이런 구조야. 응? 그래서 그 정도. 그 다음에 2번 누가 한 처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죠? 또 교육감이 행한 처분 다 어디서 해요? 중앙행정심판에서 판정. 중앙행정심판에서 판정하는 게 제일 많네. 자,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뭐라면 그냥 광역시도지사라 그러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응? 또 그 시도에는 교육감이 있잖아. 교육감이 한 처분. 응. 자, 여기까지 하나 자르고 그 다음에 셋째 줄. 광역시도의 의회에서 한 처분도 다 중앙행정심판에서 처분한다. 응? 그 다음에 오른쪽에 사망. 즉 두 번째 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이 한 처분도 중앙행정심판에서 판정한다. 둘째 줄에 국가, 지자체, 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응? 국가, 지자체, 공공법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이 한 처분도 중앙행정심판에서 판정한다. 그 다음에 세 사망. 시도에 속해 있는 행정청이 한 처분 어떻게 돼? 시도지사 소속으로 있는 행정심판, 시도 행정심판위에서 판정한다. 응? 시도 소속. 또 시도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첫째 줄 끝에 시도 관할구역 내에 시군구청장, 시군자치구의 장, 또 시도 관할구역 내에는 시군구청장, 또 소속 행정청. 두 번째 줄에 시군구 의회에서 한 처분 시도 행정심판위에서 판정한다. 사망. 시도 관할구역 내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1, 2, 3번 다 하면 시도 관할구역 내에 있는 행정기관들이 하면 다 시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위에서 판정한다는 얘기지. 응? 그래서 사망에 시도 관할구역 내에 있는 둘 이상의 지자체, 공공법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이 한 처분도 시도 관할구역 내에 있으면 시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 그래서 우리 아까 여기 인천시에 있는 남구청장이 한 영업적 처분 판정기관이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된다는 건 바로 이 규정에, 이 조항에 따른 겁니다. 응? 자, 사항은 거의 시험에 다루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검찰청하고만 관계된 거야. 응? 일반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법은 이렇게 돼 있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해당 행정청의 직급 상급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에서 판정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대통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의 특별행정기관이란 법무부 소속의 검찰청, 지방검찰청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따로 얘기하는 거라 우리 별로 시험에 다루진 않습니다. 응? 그래서 1항, 2항, 3항만 잘 정리해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항, 2항, 3항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제일 많은 사건을 다룹니다. 그리고 시도 관할구역 내에 있는 행정기관이 하는 건 시도행정심판. 그러면 무슨 장관 소속으로 판정 내리는 장관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건 없습니다. 응? 그죠? 장관이 한 처분도 중앙행정심판에서 판정하고, 응? 장관 소속으로 밑에 있는 행정기관이 한 것도 다 중앙행정심판에서 판정하죠. 그래서 시험 문제 뭐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해. 서울시장이 무슨 식품위생 업무에 관한 처분을 한 경우 이거 심판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행정심판에서 판정한다? 아니야. 기본적으로 장관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건 없어. 응? 서울시장이 처분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서울시장이 처분했으면 어디서 판정해? 중앙행정심판에서 판정하는 거지, 그지? 네. 그래서 1, 2, 3항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응? 자,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구성과 운영. 자, 여기서 쌍가루 1번 일반행정심판위원회.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위에서 본 법 규정에 4가지 이제 유형이 있잖아.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뺀 나머지를 보통 그냥 일반행정심판위원회라고 칭합니다. 응? 자, 여기는 동그라미 1번 몇 명으로 구성해? 응?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0명? 왜냐하면 50명 이내의 위원. 자, 그 다음에 2번 위원장은 누가 돼? 그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되며 여기서 잘라. 그러면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누가 위원장일까?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어디 소속으로 돼 있는 거야?
인천광역시장, 인천시장 소속으로 돼 있으니까 인천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거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경기도지사가 위원장이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장이 위원장이고, 응? 그래서 물론 그 뒤에 뭐 직무대행 이렇게 있죠. 넘어가. 그다음에 사망은 그냥 위원은 일정한 자격 가진 자 중에서 위촉 내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데, 그 박스 안에 보면 일정한 자격 외울 거 없습니다. 변호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그죠? 뭐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 그다음에 고위 공무원 경험이 있는 사람, 뭐 등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외울 거 없어요. 일정한 자격 가진 자 중에서. 그리고 결국 행정심판에 오신 명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공무원인 사람과 공무원인 일정한 자격 가진 자 중에서 지명을 하고, 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중에서 또 위촉을 하고 해서 총 50명으로 위원을 구성해 놓는 거야. 그러면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처분에서 행정심판 청구 들어가면 50명 다 모여서 회의하는 게 아니고, 전체로는 위원을 50명으로 구성해 놓고, 50명은 아니지, 꼭 50명 이내로 구성하라 그랬으니까, 그지? 응? 50명 이내로 구성을 해놓고, 그 밑에 사항을 보면 그 이런 어떤 하나의 청구가 들어가면 전부 9명이 모여서 심사해서 결정합니다. 위원 중에 9명이 모여서. 응? 그래서 이제 밑에 사항을 보면, 회의는 위원장 한 사람하고 위원장이 매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 그러니까 총 위원장 플러스 9명의 위원이 모여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응? 그 심사에서 결정하는 거야. 응? 여러분들이 구청장, 여기 인천시 남구청장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받았다,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 청구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 위원장, 인천시 행정심판의 위원장이 이제 8명의 위원을 지정을 해서 총 9명이 그 사건을 심사 결정하는 거지. 응? 그죠? 총 위원은 각 분야 이제 전문가, 응? 대학 교수서부터 해서 뭐 해서 위촉을 해 놓는 거잖아. 응? 자, 그죠? 그다음에 그 사항의 두 번째 줄을 보면, 이게 좀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9명으로 위원을 구성해서 그 사건을 심사하되, 최소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민간인 위원이 과반수 이상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명 중에 과반수 이상이면 5명 이상은 민간인 위원으로 그 회의를 구성해야 된다 이거야, 위원. 응? 그러니까 그런 취지. 그러니까 민간인 위원이 공무원인 위원보다 더 많아야 된다 이거예요.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5항에 그럼 9명으로 어떤 사건 심사 결정하기 위해서 9명으로 회의를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돼? 회의를 구성해서 과반수 이상 출석한 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는 거야. 그죠? 일반적인 의결 정족수죠. 그래서 5항에 과반수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그러니까 최소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랬지, 회의를. 그러면 5명 이상 출석하고 그 중에 3명 이상 찬성하면 결정되는 거죠. 응? 네,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됐다. 자, 그런데 잘은 안 나오고 다음 페이지에 쌍가리 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좀 중요합니다. 요거는 몇 차례 낸 적이 있어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총 몇 명으로 구성해요? 응?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응?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기는 또 상임위원이라고 또 두 개 돼 있어요. 응? 그러니까 상임위원은 그 하루 종일 말하자면 전적으로 뭐만 업무만 다루는 거야. 이 행정심판위원회 업무만 담당하는 위원. 응? 그러니까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않고 오로지 이 행정심판위원회 업무만 전담하는 상임위원을 4명 이내로 두도록.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응.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여기 중앙행정심판의 위원장은 누구? 응? 위원장은 누가 된다고? 그 밑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에 한 명이 되면 요거 밑줄 쳐주세요. 아까 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있다고 그랬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3명이 있어서 각각 공무원 부패 방지 업무, 그다음에 중앙행정심판위 업무, 그다음에
국민 고충민원 처리원 뭐 이렇게 셋을 맡아봐요. 부위원장이. 그래서 그 부위원장 중 한 명이 된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내면 뭐라고 내더라? 그 중앙행정심판의 위원장은 예전에 보면 법제처장이 된다라고 내거나 틀리게 만들면 뭐 그런 식으로 내요. 응?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에 한 명이 된다. 여기서 그치고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3항에 상임위원은 누가 임명해? 자 상임위원은 아까 4명 이내로 두는 상임위원은 일정한 자격 가진 자 중에서 상임위원은 셋째 줄 위원장이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응? 위원장 제청 대통령. 국무총리를 거치는 건 대통령이 하는 일은 다 국무총리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응? 그래서 위원장 제청 대통령 임명. 상임위원회 초점단. 반면에 비상임위원은 읽고만 지나가. 비상임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해서 어떻게 돼요?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그죠? 국무총리가 위촉. 이건 읽고 지나가.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지만 임명하지만 비상임위원은 총리가. 거기다가 또 뭐 또 고려하래? 최근에 또 개정된 건데 성별도 고려하래. 그러니까 요새 이제 여자들 많이 포함시키도록 하는 거예요. 전부 우리 사회가 너무 남자 위주로만 돼 있어서 여성도 적정수를 포함시키라는 취지요. 역시 동그라미 5번 몇 명으로 구성해서 심사 결정해요? 9명. 응? 똑같아. 나머지는 9명으로 구성. 근데 6항에 보니까 중앙 9명으로 구성하고 7항이 보면 똑같죠?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그지? 예, 똑같고. 이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5항, 6항하고 8항하고 약간 구별해도 8항과 6항을. 6항의 키워드는 소위원회야. 셋째 줄에 소위원회. 8항의 키워드는 전문위원회. 좀 구별하란 말이야. 응? 자, 여러분들 아까 자, 경찰서장이 운전면허 정지시킨 건 어디서 판정한다 그랬어? 행정심판 청구 들어가면 중앙행정심판이야. 전국에 어디 저 제주도에 있는 서귀포 경찰서장이 운전면허 정지 처분한 것도 중앙행정심판에서 판정해요. 응? 그죠? 저 강원도 원주 경찰서장이 응? 운전면허 정지 처분한 것도 다 중앙행정심판. 그러니 중앙행정심판에 제일 많은 사건이 뭐겠어? 이 운전면허 정지 취소가 엄청 많아요. 전국에서. 그리고 거의 비슷비슷한 사건들이 대부분 많아. 그러니까 그런 제일 많이 올라오고 거의 비슷비슷한 정형화된 사건 판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라는 걸 둬서 거기서 웬만한 거의 비슷한 과거에 많았던 유사한 사건들은 거기서 간단히 결정하게 하고 좀 복잡하거나 이례적인 사안은 9명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또 넘기지. 그래서 소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구 사건 중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은 어떻게 돼?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할 수 있게 한 거야. 간단한 사건이니까 제일 흔하고 비슷비슷한 사건들, 그지? 소위원회. 반면에 8항은 전문위원회라고 해서 굉장히 전문적이고 복잡한 사안이다. 이럴 때는 위원장이 어떻게 돼? 지정하는 사건에 관해서 좀 전문가의 의견을 이제 들어볼 수 있도록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건을 미리 검토하도록 필요한 경우는 전문위원회라는 걸 둘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전문위원회, 소위원회 구별을 해놔야 돼. 왜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6항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처분 사건을 심리 의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건 전문위원회가 아니고 소위원회야. 응? 4명이 모여서 이제 심사 결정하는. 응? 그래서 그건 좀 구별할 것. 그 다음에 쌍가로 3번 위원회 임기 및 신분보장. 이랑은 별거 없어. 아까 행정심판의 위원 중에는 공무원인 위원도 있잖아. 공무원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하고. 여기서는 2항의 키워드 끝에 상임위원 임기는 몇 년? 이런 거 미추. 이런 거 안 내면 좋은데 이런 걸 낸 적이 있어요. 응? 상임위원회 임기는 3년 한 차례 1차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한 번까지는 연임. 응? 그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위촉된 위원 사망 나는데 그건 잘 안 되니까 상임위원회에다 포인트를 두고. 응? 자, 나머지는 뭐 별건 없어. 그 다음에 오른쪽에 661쪽에 쌍가루 4번 위원 등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 자, 복잡하게 할 거는 없고 우선 제척 기피 회피 제도라는 거 우리 행정 절차법 할 때도 이런 말 나왔었어. 이게 뭘 위한 제도야? 그 사건하고 이해관계 있는 자는 그 사건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지. 그래서 이제 거기 표로 막 법이 써 있으니까 써놓긴 했는데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도. 즉 제척이란 말은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 이해관계 있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사유에 있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게 하는 거야. 그 사건 심사하는 위원에서 자동으로 빠지게 하는 거고, 기피는 위원으로 이제 선정된 자가 있는데 당사자들이 어떻게 돼? 저 위원은 빼달라. 그죠? 신청을 해서 빼는 제도고, 회피는 위원으로 선정된 자가 어떻게 돼? 나는 아무래도 이 사건하고 이해관계 있으니까 나는 빠지겠다. 스스로 빠지는 걸 말하는 거야. 응? 그런 취지다 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 두 가지야.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제척 기피 회피 제도는 공정성을 위해서 인정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행정심판위원 등에게 공정성을 위해서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응? 여러분 여러분들 뉴스 안 봤는지 모르지만 엊그제 우리 소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우병우라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이번에 3번째 구속영장 신청했어. 그죠? 그래갖고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돼 있지.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또 뭐 신청해? 응? 구속시켜놓은 게 적법한지 심사해달라. 그래서 구속 적부심사란 걸 또 신청했어. 근데 이거 담당할 판사로 그 구속시키고 있는 게 적법한지 담당할 판사로 원래 지정이 된 판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우병우 씨하고 서울법대 동기에다가 뭐 사법연수원 동기래. 이해관계 있잖아. 아무래도. 그래서 그 담당 판사를 바꿨다. 다른 판사로 교체. 그죠?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 그래서 교체했다고 뉴스 나왔어. 교체해서 심사했는데 계속 구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래가지고 규정에서 계속 갇혀있지. 그죠? 자, 그런 데서도 재판에서도 그렇고 다 이런 제척 기피 회피 제도. 그래서 첫 번째는 공정성을 위해서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두 번째 포인트. 근데 이거는 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누구한테도 적용된다. 마지막 넷째 줄 위에서 넷째 줄 직원에게도. 응? 이 직원이란 건 행정심판위원회 이 행정심판 업무를 보조하는 행정공무원들이 있어요. 직원들. 이 행정공무원 직원들한테도 이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똑같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사실 위원들은 이제 상임위원도 있고 비상임위원들도 훨씬 더 많지. 근데 이 사람들은 맨날 행정심판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건 뭐 청구된 거 요약된 서류 이렇게 통보받고 와서 의논해가지고 결정하는데 그 사건을 요약하고 뭐 이렇게 이런 거 하는 거 다 밑에 직원들이 한단 말이야. 그런데 막 이게 중요한 증거 서류를 누락을 한다든지 그죠? 제출된 걸 또는 요약을 하는데 어느 한쪽 주장에 유리하게 요약을 한다 이럴 수 있잖아. 그런 것 때문에 위원뿐만 아니라 직원에게도 이 사건에 이해관계 있으면 그 사건에 관여해서 못하게 하는 거지. 응? 그래서 직원에게도 준용한다는 거, 응? 뭐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쌍가루 5번 위원회의 권한 승계. 자, 요거는 설명을 들어봐.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예를 들었지. 예를 들어서 아까 인천시 남구청장이 처분을 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인천시 남구청장이 피청구인이죠?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인천광역시 구역 내에 있는 시군구청장이라면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되는 거지. 행정심판위원회가 판정기관이었어. 그런데 이제 맡아가지고 사건을 이제 심판을 진행을 하는데 법이 바뀌었어. 법이 바뀌어서 어떻게 했어? 이게 이 처분 권한이 구청장의 권한이었던 게 인천시장의 권한으로 바뀌었어. 응? 그러면 어떻게 될까? 진행하다가 다
바꿔서 진행을 해. 그럼 피청구인은 누구로 바뀌는 거야? 피청구인 경정. 인천시장으로 피청구인을 바꿔요. 그러면 판정기관도 바뀌어요. 누가 판정기관이 돼 이제? 그렇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바뀌고 이게 다 바꿔서 진행을 하고 이때 진행하던 관련 서류 이런 거 다 중앙행정심판위로 다 이리 넘겨서 여기서 계속 진행하는 거. 이게 바로 행정심판위의 권한 승계 얘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별거는 없어. 응? 그렇게 바꿔서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응? 응. 자, 그 정도로 알고 넘어가고. 그러면 다음 페이지. 행정심판 청구의 요건. 자, 우리가 공부해온 게 요건에 대해서 공부해온 거야. 아까. 자, 국민이 행정심판 청구를 하려면 아까 뭐 했었어? 청구인 자격이 있는 자가 청구 대상이 되는 걸 가지고 청구를 해야 되고, 그지? 제대로 피청구인을 지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판정 권한이 있는 심판기관에다가 청구를 해야 되고, 이런 요건을 다 갖춰야 돼요. 응? 그 외에 또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662페이지 첫 번째 심판 청구기간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까 잠깐 했었는데, 자, 원칙적 청구기간 동그라미 1번 숫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이 90일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불변기간이면 변경 못 시키는 기간. 행정심판위원회도 뭐 90일을 연장해 주거나 이거 못합니다. 불변기간. 콤마. 그다음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된다. 이 180일짜리는 불변기간은 아니에요. 이거 두 개 중요한 말이고. 응? 그 다음에 두째 줄 끝에 두 기간 중에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났다. 그럼 다른 하나의 기간이 남아있어도 청구 못하게 됩니다. 즉 이거 뭐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하고는 시점이 다를 수 있어요. 응? 자, 예를 들어보자. 그러면 자, 이게 자, 남구청장이 A한테 뭔가 처분을 했는데 처분 문서가 근데 A한테 처분했는데 A는 미국 여행을 갔어요. 응? 여행 갔어. 그래가지고 언제 처분했냐면 예를 들어서 10월 5일날 10월 5일날 처분했고 이 10월 5일날 도달이 됐어요. 누구한테 미국 여행 갔으니까 누구한테 전달했냐면 경비원한테 전달됐어요. 10월 5일날 경비원한테 전달을 했어요. 이 A한테 무슨 처분하는 문서를. 그러면 이 도달된 날이 무슨 날이야? A한테 처분이 있은 날입니다. 있었던 날이에요. 그럼 이날부터 따지면 A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돼? 180일 안에 청구하면 되죠? 취소해달라고. 응? 청구서 내면 돼. 그 다음에 근데 A가 없으니까 경비원이 받았잖아. 그런데 미국 여행 갔다 돌아와서 언제 돌아왔냐? 12월 1일 날 귀국했어. 그래서 돌아와서 경비원한테 이제 그 문서를 전달받았어. 응? 경비원한테 전달받은 날이 이날이야. 그러면 A는 언제 알은 거야? 이날 알았지? 그럼 이날부터 따지면 아직 90일 남았어요. 청구하려면. 근데 뭐가 먼저 지나갈까? 응? 이날이 먼저 지나간다고 가정해보자. 여기서 날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 응? 하지만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먼저 지나버린다. 그러면 앞날부터 90일은 아직 180일 이후에도 남아있다 해도 얘는 청구 못하는 거야. 이때만 지나버리면. 응? 요 안에 청구해야 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알게 된 날, 아는 날부터 하고 있은 날이 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응? 그래서 꼭 알아두고요. 동그라미 2번. 그러면 여기서 1번에 알게 된 날이라고 표현했지. 근데 이거는 이제 표현을 살짝 바꿔서 법을 개정을 했어. 예전 오랫동안 안날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날이나 알게 된 날이나 의미는 변함이 없어. 다만 그냥 좀 표현을 부드럽게 하려고 그랬는지 알게 된 날이라고 바꿔 쓴 거야. 응?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우리 대법원 판결은 예전에 규정대로 안날이라는 규정을 해석을 한 건데
안날이나 알게 된 날이랑 같은 날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처분이 있으면 안날이란 어떤 날이야? 응? 두 번째 줄 현실적으로 안날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응? 자, 키워드 이번에 안날이란 즉 안날 알게 된 날에는 어느 날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안날을 말한다. 응? 이게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끝에 있은 날이란 응? 있은 날에는 어떤 날을 말해? 처분이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 이 효력이 발생은 도달된 날을 말하는 겁니다. 응? 도달된 날 이꼬로 효력 발생하거든. 그래서 효력 발생한 날을 말해. 요거 알아두고 2번. 자, 그러면 첫 번째 점 처분이 있으면 안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안날인데 특정인한테 처분할 때. 여기서 굵은 글씨에 중요한 단어 특정인. 특정인에게 처분하는 경우. 자, 이때 1번 지금 얘기한 거야. 뭐야? 안날은 둘째 줄에 무슨 날을 말한다 그랬어 아까? 이미 알면 그냥 읽고만 지나가. 어떤 날을 말한다고요? 현실적으로 안날을 의미하는 거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건 이미 아까 했지? 위에서. 그럼 그 다음 문장.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그러니까 처분 내용을 기재한 문서가 상대방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대의 증거 제시가 없는 한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응? 그러면 이 사안에다 여기다 대보자. 자, 구청장이 A한테 처분하는 문서를 보냈더니 경비원이 대신 수령했다. 그럼 어떻게 돼? 일단 처분이 있은 날이 됩니다. 도달되어 효력이 발생. 그 다음에 A가 알았다고 볼 수 있느냐? 일단 알았다고 추정을 해요. 응? A가 경비원한테 도달된 날 알았다고 일단은 추정. 다만 뒤늦게 와서 A가 나 그때 미국 여행 가 있어서 그때 몰랐다. 이때 와서야 전달받는데 이때 실제 이제 처음 알게 됐다. 그러면 이건 누가 증명해야 돼? A가 이거를 증거를 제시 못하면 증명을 못하면 언제부터 안날로 인정이 돼 버리는 거야? 경비원한테 도달된 날부터 안날로 인정이 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 경비원한테 도달된 날 알았다는 걸 알지 못했다는 걸 A가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는 한 도달된 날 알았다고 인정해 버린단 말이야. 응? 그때 이해되죠? 상대방의 주소지에 전달이 되면 원칙적으로 상대방 알았다고 일단 추정. 그럼 그때 실제 몰랐다면 반대의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 이거야. 응? 이해됐어요? 네, 그 문장 시험에 쓰이니까 꼭 알아두고요. 그 논리가 뭐야? 2번. 1번을 이해했으면 2번도 이해할 수 있지. 뭐야? 사장님한테 무슨 고지서가 이제 전달이 보내졌는데 누가 받았대? 알바 직원이 받았대. 그러면 일단 알바 직원이 받은 날 도달된 날이고 효력이 있은 날이야. 그러면 이제 문제는 안날을 언제로 보냐. 근데 아마 그러면 일단 저 알바생한테 사장님에 대한 고지서가 도달되면 사장님이 안 것으로 일단 추정이야. 근데 사장은 그때 못 받았다는 거야. 몰랐다는 거야. 사흘 뒤에 알바 직원한테 전달받았대. 그러면 뭐야? 사장님이 난 사흘 뒤에 알았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는 한 알바 직원이 받은 날 그때부터 사장님이 알았다 이렇게 추정한다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2번은 그냥 가볍게 읽고 지나가요. 1번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3번은 어떤 의미일까? 아까 지금 여기 했어요. 이거 이 사건이었는데 아파트 거주민은 미국에 여행 갔고 그래서 경비원한테 전달이 됐어. 그죠? 그러면 경비원한테 전달된 날 그러니까 여기서는 첫째 줄 경비원이 그 거주자에게 보내진 고지서를 수령했대. 경비원이 수령한 날 이날이 뭐야? 그 납부 의무자 자신이 안날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응? 납부 의무자 자신이 안날로 볼 수 없다. 응? 이날은 경비원이 수령한 날은 무슨 날은 될까요? 있은 날은 돼요. 처분이 있은 날이야. 근데 안날은 뭐야? 그
본인이 납부 의무자, 본인이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하는 거지. 경비원이 수령한 날 이꼬로 납부 의무자 본인이 현실적으로 안 날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응? 실제 돌아와서 그러니까 경비원한테 전달받은 시점이 안 날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응? 그 다음에 4번은 아주 중요합니다. 응? 자, 여기서 판례 1번하고 4번 두 가지가 특히 중요한 판결이야. 1번, 4번. 자, 4번 판결은 자, 지금 큰 주제가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이지? 응? 그래서 여기 작은 제목도 특정인에 대해서 처분하는 거야. 근데 특정인이면 보통 주소지로 우편물 보내잖아. 근데 뭐 자꾸 반송되고 거기 실제 거주 안 한대. 거기다 주소가 어딘지 이사간 주소도 몰라. 이러면 무슨 방법을 쓸 수 있어? 관공서 게시판 뭐 인터넷 등에 공고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자, 키워드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 응? 두 번째 줄 공고했을 때는. 공고했을 때는. 그러면 언제를 안 날로 봐? 그 특정인이 언제 알았다고 봐? 응? 역시 셋째 줄 현실적으로 안 날로 잡습니다. 응? 그 공고가 효력 발생하는 날이 아니라 언제? 그 공고된 내용을 현실적으로 안 날. 자, 그래서 키워드 특정인에 대해 공고 방식으로 처분했을 때 특정인에 대해 처분했는데 공고 방식으로 한 경우 언제 안 날로 본다? 특정인이 공고된 내용을 현실적으로 안 날. 그날부터 90일 안에 심판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응? 그럼 이거하고 딱 대조시켜서 봐야 될 게 오른쪽에. 오른쪽은 뭐예요? 불특정 다수인이에요. 중요한 키워드가 불특정 다수인. 응? 야, 불특정 다수 국민한테 뭔가 알리는 건 다 개별적으로 문서 보내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죠? 똑같은 내용. 그냥 한 번에 공고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공고하면 다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시점에 획일적으로 효력 발생하게 합니다. 그런 점에 비춰보면 자, 통상 고시 공고 방식으로 처분하는 경우는 보통 불특정 다수인한테 똑같은 내용의 처분할 때 그런단 말이야. 이런 경우는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시점에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므로 등등 해서 결국 그 불특정 다수인이 언제부터 알았다고 보는 거야? 그 개개인이 현실적으로 안날을 시점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언제로 잡아? 현실적으로 안날이 아니라 어느 때? 고시 공고가 효력 발생하는 날 다 알았다고 간주해버리는 거야. 누구든지 그날부터 90일 안에 심판 청구해야 된다는 거야. 응? 그러면 키워드 따라가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고하는 방식으로 처분했을 때는 언제를 안날로 본다? 모든 사람 언제부터 안날로 치는 거야? 고시 공고가 효력 발생하는 날. 현실적으로 알았는지는 안 따져. 고시 공고가 효력 발생하는 날, 그날부터 다 알았다고 보고 그날부터 누구든지 90일 안에 심판 청구를 해야 된다 이거. 그럼 아래 거하고 대비돼요? 특정인에게 어쩔 수 없이 공고 방식으로 했을 때는 그 특정인이 공고된 내용을 현실적으로 안날부터 90일을 계산하고 그 안에 청구를 해야 되고, 특정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고 방식으로 처분했을 때는 어느 날을 안날로 봐? 고시 공고가 효력 발생하는 날부터 다 알았다고 간주하고 그때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되는 거로 본다. 이거 잘 구별해둬야 돼. 그다음에 이튿날은 뭐 아까 얘기했으니까 상대방한테 도달돼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원칙적 청구 기한으로 90일과 180일에 대한 얘기에서 알게 된 날과 이튿날. 그러면 쌍가루 2번 예외적 청구 기간, 방가루 1번 90일에 대한 얘기. 자, 상대방이 자기한테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는 걸 알았지만 얼마 전에 포항에 지진 난 것처럼 이런 천재지변 때문에 90일 안에 청구를 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었어.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지진 끝난 날부터 14일을 연장해 줍니다. 응? 자, 그래서 처분이 있음을 알았지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때문에 90일 안에 청구를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두 번째 줄 밑줄, 그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해외에서라면
30일을 줍니다. 응? 국내에서라면 14일 이내에 청구 제기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야. 응? 그러니까 원래 90일 지나면 알았지만 90일 지나면 청구 못하는 거잖아. 그런데 90일 지나도록 청구를 못한데 천재지변이 있었다면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끝난 날부터 14일 안에 다시 청구하면 되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응? 응. 그 다음에 방가르변 180일에 대한 예외. 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났어. 하지만 또 뭐야? 그 180일 안에 청구를 제기하지 못한, 자, 여기 밑줄 저지 끝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법이 정해놨습니다. 응?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났지만 그 180일 안에 청구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인정되면 180일이 지났어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뭐 얼마가 지났든 1년이 지났건 이런 거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각각 예외. 그 다음에 방가로 3번 오고지 불고지의 경우인데, 우선 우리 아까 구청장이 A한테 불이익한 처분할 때는 A한테 의무적으로 알려주게 돼 있어요. 뭘? 언제까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게 돼 있거든. 그 처분하는 문서에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 처분을 받은 걸 알면 90일 안에 있은 날로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려주게 됐는데 안 알려준 게 불고지. 알려주긴 알려줬는데 잘못 기간을 알려준 걸 오고지라 그런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다 국민한테 유리하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까지는 뭐 쉬워요. 행정기한이 어떻게 돼? 법이 정한 기간보다 더 길게 알려줬어. 응?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되는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길게 알려주면 어떻게 돼? 알려준 기간 내만 청구하면 되는 거로 보는 거야. 이건 쉽죠? 그러니까 그건 놔두고 두 번째 게 더 중요해. 아주 중요해. 두 번째 게 뭐야? 행정청이 두 번째 끝에 심판 청구 기간을 알려주지 아니한 때. 아주 중요하다. 요새 잘 내고 있어요. 행정기관이 청구 기간을 아예 안 알려줬어. 안 알려주면 상대방은 자기한테 처분이 행해졌다는 걸 알았든 몰랐든 무조건 언제까지 청구하면 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하면 된다. 응? 행정청이 언제까지 심판 청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게 돼 있는데 아예 안 알려줬다면 상대방은 처분이 있음을 알았을지라도 상관없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만 청구하면 된다. 요거 어떻게 틀리게 낼까? 행정청이 청구 기한을 안 알려준 경우에는 경우에 상대방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면 안날로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된다. 그래요. 아니야. 알았어도 90일이 아니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만 청구하면 돼요. 이 부분을 주시하라. 응? 응. 잘 유의해 두기 바랍니다. 위에 두 줄은 누구나 다 쉽게 알더라고. 응? 길게 알려주면 길게 알려준 기간 내만 청구. 이게 이놈의 신뢰보호 원칙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잘못 알려줬으니까 알려준 기간 내만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두 번째 거. 아예 안 알려준 경우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그 상관 안 하고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만 청구하면 되는 것으로 이미 법 명시되어 있다. 그 다음에 4번 제3자가 심판 청구를 하는 경우 있죠? 자, 제3자가 심판 청구를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제3자가 심판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자, 제3자가 심판 청구를 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제3자가 심판 청구를 할까? 응? 잠깐만 이 흰색 분필을 가져와요. 자, 제3자가 상대방한테 이익 주는 처분 같은 거. 예를 들면 A한테 공장 건축 허가를 내준다든지, 그죠? 이러면 A한테는 이익이 되지만 인근 주민 불이익 된단 말이야. 얘가 제3자지. 응? 얘가 공장 건축 허가에 대해서 어떻게 돼? 이것 때문에 A에 대한 공장 건축 허가로 자기의 환경상의 뭐 법적 불이익 침해받았다. 그러면 인근 주민이 이거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라면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거든. 그러면 역시 남구청장이 피청구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천시 행정심판회가 판정하고. 그런데 이 제3자가 행정심판 청구할 때도 원칙은 뭐야? 아까 말한 기간 내에 청구를 해야 되는 게 대원칙이야. 그래서 두 줄 있잖아. 거기 두 줄. 제3자가 심판 청구를 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90일, 180일 이거 기간 내에 청구해야 된다. 이거. 원칙은 법이 정한 청구 기간 내에 청구해야 돼. 그런데 두 번째, 우리나라 남구청장이 A한테 공장건축허가 내줄 때 A한테는 공장건축허가 내준다고 문서로 통보가 나갑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한테 A한테 공장건축허가 내줬다고 문서로 통보 안 해요. 통보하도록 돼 있지 않아요. 의무가 아니야. 그러면 인근 주민은 자기한테 불이익이 되고 A한테 이익이 되는 공장건축허가라 A한테 나갔다는 걸 잘 몰라요.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어요. 통보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제3자는 처분, 공장건축허가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자,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판결문입니다. 제3자는 잘 알 수 없는 처지에 있단 말이야.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니까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전제가 되지.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는 처지니까 안 날로부터 90일을 적용하지 않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안에 청구하면 되는 것으로 봐줘요. 법원이. 그러면서도 아까 예외 규정이 있었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했더라도 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또 청구할 수 있다고. 그것까지도 또 폭넓게 적용해줘. 자, 단계를 생각해봐. 원칙은 제3자가 행정심판 청구할 때도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청구해야 되는 거긴가 원칙이긴 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청이 불이익받는 제3자에게는 처분이 있다는 걸 통지를 안 해주니까 제3자는 처분이 있음을 알기 어렵다. 그래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적용하지 않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하면 되는 거로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게 1단계.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180일 안에 청구하면 된다. 그런데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180일 안에 청구를 하지 못하는데 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또 기간 넘어도 받아주는데 그걸 또 폭넓게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판례가. 그래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안에 청구하면 되는데 넷째 줄 180일이 지났더라도 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봐 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또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다만 어떤 경위로든 제3자가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면 그때부터는 안 날로부터는 90일 안에 청구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다. 그죠? 근데 제3자는 처분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적용해 준다. 180일이 지나도록 청구하지 못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또 청구가 가능한데 그걸 또 정당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 준다. 제3자한테는. 그러나 어찌됐든 어느 시점이든 알았다면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다. 이렇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제3자도 원칙적으로 법이 정한 청구 기간 내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판례가 제3자한테는 많이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쌍가루 3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이 심판 청구하는데 기간 제한을 받는 것 행정심판 종류 3가지 있었죠? 응? 자, 3가지 중에 1번 뭐 청구할 때? 취소 변경해달라고 취소 심판 청구할 때 기간 지켜서 청구해야 됩니다. 또 뭐 청구할 때? 의무이행 심판 청구 중에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이행 심판 청구할 때. 다 뭐가 문구가 어떻게 돼 있어서 원래 법적으로는 문구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다 처분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요. 거부 처분도 처분의 일종이니까 거부 처분이 있었다면 거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응? 그러나 무효인지 확인해달라고 청구할 때는 기간 제한 없이 아무 때나 청구해도 된다는 거예요. 응? 또 하나 의무이행 심판인데 뭘 대상으로 청구할 때?
국민의 신청을 받고 행정기관이 아무 처분을 안 하고 있는 부작위, 무응답 상태에 있는 거예요. 부작위는 아무런 처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 따져야 될지 애매하죠. 그래서 법이 부작위를 대상으로 의무이행 심판 청구할 때는 기간 제한을 안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응? 자, 지금까지 공부한 이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 이런 기간 규정은 취소 심판 청구할 때와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의무이행 심판 청구할 때만 적용된다. 무효동 확인 심판 청구할 때와 부작위에 대해 의무이행 심판 청구할 때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기간 제한 없이 청구해도 된다. 꼭 암기할 것.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 행정심판법에서 행정심판 청구하는 기간 90일, 180일 이거 말고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절차를 정하면서 짧게 규정해 놓으면 어떻게 돼? 그 짧게 정해놓은 기간 내에 청구해야 되는 겁니다. 개별법은 일종의 행정심판법은 일반법이고 개별법은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니까 특별법에 해당하는 규정을 우선 따라야 되지. 그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들 저기 뭐 있지? 공무원 징계 처분 받지? 그러면 공무원은 이제 일종의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절차가 소청심사라는 걸 청구하는데 그건 징계 처분 결정서 받은 날로부터 뭐 60일 안에 청구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돼 있어요. 기간 짧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중에 아까 뭐였어? 응? 공익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되면 공익사업 시행자가 지방토지수용인에 신청을 하고 지방토지수용인가 수용 재결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수용 재결이라고 하는 건 표현은 재결이라고 했어도 최초에 처분을 한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 이게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이라고 그랬지? 이거에 대해서 이의 재결이라고 하는데 이건 진짜 행정심판 청구에서 판정 나온 재결이고 근데 이의 신청 언제까지 돼? 이 처분에 해당하는 수용 재결서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행정심판 청구하라고 돼 있어요. 짧게 돼 있죠. 이렇게 심판 청구 기간에 대해서 행정심판법과 다르게 기간을 정한 경우는 그 다른 법이 정한 기간이 우선 적용되는 거, 그 따라야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판례 1번은 뭐야? 우리 아는 거. 여기서 지방토지수용의 수용 재결에 승복 못해서 이의 신청. 이거 30일 안에 청구하게 돼 있는데 왜 이거 짧게 정해놨단 말이야. 그럼 왜 이것도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절차인데 왜 행정심판법에서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랬는데 여기는 왜 짧게 30일로 정했느냐? 너무 짧게 정해서 이거 헌법 위반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어떻게 돼? 사업을 뭐 신속히 하고 빨리 그 법적인 관계를 빨리 확정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짧게 정해놓은 거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위법 아니라고 판정 내렸다는 거죠. 응?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 자 심판 청구의 방식. 반드시 행정심판 청구는 뭐로 해야 돼? 문서로 청구해야 됩니다.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행정심판 청구는 구두로는 청구 못한다는 거야. 자, 1번 키워드 서면으로 청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을 읽고 지나가는 거야. 자, 그런데 문서로 청구해야 되는데 법 규정 보면 국민의 심판 청구서 뭐 기재사항이 좀 빠져 있거나 뭐 흠이 좀 있으면 뭐라고 돼 있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게 청구가 됐으나 보완 수정이 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해서 청구인에게 보완 수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경미한 사항이라면 행정심판회가 알아서 직권으로 보완 수정할 수 있다. 보완 수정을 한 경우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응? 1번은 가볍게 읽고 자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 아까 공부했어. 동그라미 2번 판례는 뭐로 본다고? 행정심판 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다. 아까 그런 말 나왔지? 응? 따라서 얼마든지 보완 수정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목을 청구하는 사람이 행정심판 청구서라는 제목을 붙이고 뭐 이렇게 딱 기재사항 쓰고 해야 되는데
진정서, 불복 신청서, 뭐 취소 신청서 등의 제목을 달고 기재사항, 법적으로 기재하게 된 사항을 제대로 기재 안 했다 하더라도 뭘 중시해? 내용을 중시합니다. 그 내용이 이게 상급기관에게 이게 재심사 판정해달라는 그런 심판 청구하는 내용이 분명하다면 그걸 뭐라 해? 고칠 기회를 주고 고쳐오도록 하고 처음 제출했을 때부터 적법한 심판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 아까 얘기 또 반복하는 거다. 동그라미 2번 꼭 알아두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관련해서 판례 2번 체크해 두세요. 판례 2번. 자, 위에 두 줄.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사람한테 변상금 부과 처분을 했대. 응? 이랬더니 그 변상금 부과받은 자가 제목을 뭐로 적었대? 답변사란 제목을 달았대. 응? 상대방이 부과받은 자가 답변사라는 제목으로 자기는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변상금을 납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런 답변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 제출을 했대. 자, 요게 문제가 두 줄이 문제죠. 이거 행정심판 청구한 것으로 받아줘야 되냐, 봐야 되냐 아니냐가 문제지. 근데 결론은 뭐야? 응? 마지막 줄에 이거 행정심판 청구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어디만 바꿀 수 있어? 맨 밑에 행정심판 청구로 볼 수 없다 그런다. 이것만 바꾸는 거지 맨날 출제하면. 응? 뭐 중시하는 거야? 내용을 중시하는 거라면 내용. 응? 반면에 이거하고 반대 결론이 나온 게 있어요. 3번을 보니까 뭐야? 자, 국방 및 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고시구역에 위치한 토지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가 무슨 군부대, 군시설 이런 거 위치할 지역으로 이제 지정된 구역 내에 토지 소유한 자가 군 부대장에게 뭐야? 자기는 우리 아까 손실보상 배웠잖아. 거기 이제 딱 군사시설 들어설 지역으로 공익사업 한다고 지정해놓고 너 토지 수용해야 되니까 보상 협의하자. 근데 뭐 보냈대? 나는 보상 협의에 응할 수 없어. 손실보상 협의 응하지 않겠다. 불응 통보서를 보낸 경우, 그죠? 응? 이거 뭐래? 이거 행정심판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야 이거는. 응? 왜 그랬는지는 쭉 여기 화살표 내가 이유까지 다 붙여놨지. 시간상 여러분들 꼭 읽어보겠어요. 결론은 이거는 행정심판 청구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랬어. 2번하고 3번하고 대비. 자,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얘기는 행정심판 청구는 말로 하는 건 안 되고 일정한 사항 기재한 문서로 해야 되지만 꼭 엄격하게 형식을 요하지는 않는다. 얼마든지 보완 수정할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고, 청구서는 어디다 내야 되냐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청구서 어디다 내야 될까? 응?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끝에 어디다 내야 된대? 청구서. 청구인 작성해서 피청구인한테 내든가, 피청구인이나, 이나가 또는이죠. 피청구인한테 또는 어디다? 행정심판위원회 제출. 요거 밑줄. 피청구인이나 행정심판위원회 제출.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이나가 또는이니까 어디 한 군데만 꼭 내야 돼요? 두 군데 아무 데나 선택해서 내도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거를 정리해봐. 자, 남구청장이 A한테 뭔가 영업정지 같은 불이익한 처분했어. 이때 자, A가 이 처분 승복 못하겠다, 취소해달라고 심판 청구를 한다. 그러면 청구서를 피청구인인 남구청장, 그 다음에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 행심위. 자, 어디다 청구서 내야 돼? A는 청구서 작성해서 남구청장한테 내도 돼, 피청구인한테 내도 되고, 여기다가 직접 내도 되고. 응? 꼭 여기다 내서 이렇게 올라가도록 해야 될 필요는 없고, 여기다 갖다 내도 되고 여기다 내도 된다. 이건 선택이다.
그래서 1번 꼭 알아두고요. 그죠? 자, 2, 3번은 여러분들이 가볍게 읽고, 그죠? 그 다음에 쌍가루 이번에 동그라미 1번 보자. 자, 동그라미 1번은 지금 어디다 낸 경우야? 이 청구인 A가 어디다 냈다? P 청구인한테 청구서를 냈다고 쳐보자. 얘한테 낸 경우야. 남구청장한테. 즉 남구청장, 당신이 나한테 한 처분은 이러저러해서 위법부당하니 취소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청구서를 작성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 청구서를 갖다 낸다. 그럼 남구청장이 받아보고 반응이 어떻게 했어? 둘 중에 하나일 거야. 뭐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주장하고 있네?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여기다 이제 청구서를 갖다 내면 여기다가 답변서를 작성하게 돼 있어. 답변서. 응?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그러면 이제 답변서를 작성해서 이 두 개 서류를 여기다 갖다 내야 돼. 심판기.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피청구인이 심판 청구서를 접수받으면 10일 안에 답변서를 청구서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거 두 줄. 응? 두 줄. 그 다음에 사항으로 데려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또 반응이 어떤 반응? 남구청장이 받아보더니 A의 주장이 맞네? 야,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 이 처분 진짜 위법부당하게 잘못한 것 같다고 인정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남구청장이 아유 알았어. 취소한다. A한 처분 취소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취소했다는 증명서 이런 거 하고 해서 청구서에다가 취소했다는 증명서 이런 거에 첨부해서 인천시 행정심판위에 역시 10일 안에 보내게 되는 거예요. 4번 읽어봐. 청구서를 받은 남구청장, 즉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게 이유 있다.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고 인정하면 뭐야? 뭐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면 취소해주고 취소나 변경해주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취소해 변경했다는 거를 청구인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뭐야? 넷째 줄 심판 청구서 답변서를 보낼 때 취소했다는 사실을 증명서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 그죠? 이렇게 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간단히 줄이면 피청구인이 청구서를 받고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 그러면 알아서 취소 변경해주고 답변서에다가 취소 변경해줬다는 증명서 첨부해서 여기다 다시 보낸다 이런 얘기야. 그 정도 간단히. 그 다음에 청구서를 여기다가 낸 경우는 어떻게 돼? A가 이쪽에다 갖다 냈다면 그러면 여기서 인천시 행정심판회가 청구서 받는데 이 A의 청구서만 갖고 판정할 수는 없잖아. 한쪽 주장만 갖고는. 그러니까 이거 복사해야지. 복사해서 어떻게 돼? 구청장한테 보내는 거야. 피청구인한테. 그럼 구청장이 받아보고 아까 두 가지 반응 볼 수 있잖아. 그럼 반응해서 답변서 올라오면 그에 맞게 처리하면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양쪽 주장 가지고 판정하겠죠.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입니다. 응? 자, 그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올라가 667쪽 4번 전자정보 처리 조직을 통한 신문. 전자정보 처리 쉽게 말하면 인터넷으로 생각합니다. 자, 옛날에는 다 이거 종이 서류로 다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상대방이 종이 서류에다가 심판 청구서 작성해가지고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와가지고 접수시키고 이렇게 해야 됐거든. 근데 과학기술이 발전했잖아. 이제 말하자면 옛날에 저 제주도 서귀포 시장이 서귀포 저 경찰서장이 운전면허 정지 처분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서귀포 경찰서장한테 청구서를 내도 됐지만 만약에 직접 와서 청구한다면 서울에 있는 중앙행정심판에다 직접 청구서를 내야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제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어. 그래서 이 행정심판위원회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신청을 해서 전자적으로 청구하고 증거서류도 제출하고 이렇게 전자적으로 청구를 하면 판정도 인터넷에 올려놔요. 응? 그럼 그거 확인해 보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돼 있어. 그래서 자, 그래서 몇 가지만 포인트를 보자. 심판 청구 등이라는 항목 봐요. 심판 청구 등. 그러면 그 1번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그라미 1번 쭉 읽어보면 행정심판위에서 운영하는 정보정지 전자정보 처리조직을 통하여 청구서 및 증거자료 이런 거 제출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읽고 지나가되 이때 동그라미 4번 자 전자정보 처리조직을 통하여 접수된 심판 청구의 경우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청구를 하는 경우 언제 청구가 된 것으로 인정해 준대? 응?
두 번째 줄 접수되었을 때, 그죠? 접수되었을 때 심판 청구가 된 것으로 본대. 접수되었을 때. 근데 접수는 언제 된 것으로 인정해줘? 그 바로 위에 문장. 동그라미 3호. 언제 접수된 것으로 인정해줘요? 응? 두 번째 줄. 접수 번호 확인했을 때. 그렇지? 동그라미 3번의 두 번째 줄 보면 청구한 사람이 자기 접수 번호 확인한 때 접수가 된 것으로 보지? 바로 그때부터 뭐가 된 거야? 접수 번호 확인했을 때 접수가 된 거고 그때부터 행정심판 청구한 거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면 안 때로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되는데 그 90일 채웠느냐? 90일 안에 청구했느냐? 접수 번호 확인한 시점이 90일 이내냐 아니냐 되게 중요하겠지. 그렇지? 자,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밑에 송달. 각종 이제 관련 증거 서류들이 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제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행정심판회가 최종 판정하는 것도 어떻게 돼? 판정도 어떻게 돼? 이 전자정보 처리직을 통해서 올려놔요. 우리가 판정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지? 재결. 그죠? 그러면 자, 그래서 2항 3항 쭉 읽고 이때 4항에다 포인트를 둬. 송달 등이라는 파트에서 4항에 포인트를 둡니다. 자, 4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서류에 등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결정 나왔다 하고 올려놓는단 말이야. 응? 그러면 서류 송달은 청구인이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 상대방한테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된 것으로 본다. 그죠? 언제? 결정 내려진 거 인터넷에 올려놨단 말이야. 올려놓은 내용을 누가 확인했을 때 그때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 도달된 거로 보는 거야. 상대방한테. 그죠? 일단 첫 번째 언제 상대방한테 결정서가 도달된 거로 봐? 등재된 내용을 확인했을 때. 응? 근데 야 행정기관이 심판위원회가 이런 결정 내렸다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놨어. 등재를 해놨어. 근데 애가 안 봐. 상대방이. 계속 안 본대. 안 보고 있대. 확인을 안 했대. 그럼 언제 지나면 얼마 지나면 상대방한테 도달된 거로 보는 거야? 2주. 응? 즉 셋째 줄에 자 전자정보 처리 조직에 등재해놨습니다. 결정문 하고 상대방한테 휴대폰 번호로 연락해 줬을 거 아니야? 근데 통지를 했는데 2주 이내에 어떻게 돼? 확인을 안 하면 통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 도달된 것으로 본다. 그죠? 2주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 경우는 결정문도 판정 내린 것도 인터넷에 올려놓고 휴대폰으로 연락합니다. 올려놨으니까 확인해 보라고. 그럼 확인한 때 상대방한테 이제 도달이 된 거로 인정을 하는데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지. 근데 상대방이 올려놨다고 통지받고도 확인을 안 하고 계속 있다. 그러면 얼마 돼? 올려놨다고 통지한 날부터 2주 지난 날 상대방한테 도달이 된 거로 본다. 그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68페이지. 자, 심판 청구의 변경 취하라는 주제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좀 가볍게. 자, 청구를 했다가도 여기서 A가 행정심판 청구를 했다가도 뭐 할 수 있어? 나 안 할래 하고 물을 수도 있고 나 청구했던 걸 다른 걸로 바꿀래요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청구 변경 1번 읽어봅시다. 청구인은 자기가 청구한 기초에 변경이 없는 여기 밑줄 어느 범위 안에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게 전제 조건이죠. 자, 이 말 뜻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 야, 애초 청구한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걸로 바꾸면 새로운 청구가 되는 거야. 원래 청구한 거를 그 기본은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한 취지 이유를 바꿀 수 있다.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나한테 6개월 영업정지 처분한 건 위법. 그러니 취소해달라. 이렇게 청구를 맨 처음에 했는데 이유가 뭐였느냐? 이거는 나한테 너무 가혹하게 했다. 그래서 비례원칙 위반이기 때문에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처음에 청구를 했는데 해보니까 과도한 거 가지고는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과도했다는 거죠. 오히려 그거보다는 다른 나하고 똑같은 정도의 위반한 자에게는 뭐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인데 나한테만 6개월 했어. 그럼 불평등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게 더
이길 승산이 큰 것 같아. 그러면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이유로 바꾸겠다. 위법이라는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본질은 안 달라졌어. 그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그대로고, 그죠? 그거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이런 건 그대로인데 다만 이유만 좀 바꾼 거지. 위법이라는 이유 이런 식으로 원래 청구한 것의 기초에 크게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조건. 그래서 청구했던 취지나 이유를 바꿀 수 있다. 응? 또 취지 같은 거는 맨 처음에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지. 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무효이다. 무효로 확인해달라. 이렇게 청구했다가 아무래도 무효까지는 아닌 것 같고 좀 약한 위법이 있는 거다. 그래서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무효 확인 청구를 취소 청구로 바꿀 수도 있는 거야. 그런 거야. 그래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으며, 또 하나 행정심판이 청구가 된 후에 행정청이 새로운 처분을 한다든지 원래 청구 대상이었던 처분을 변경을 하면 청구인도 나도 그러면 그 변경한 거에 맞춰서 행정위원이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한 거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한 거로 바꾸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응?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부연 설명하면 예를 들어 이럴 수 있단 말이야. 자, 남구청장이 6개월 영업정지 처분했어요. 응? 그래서 A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과도하고 뭐 등등해서 위법이니까 취소달라고 청구를 했거든. 그래서 판정 진행 중인데 남구청장이 어떻게 했느냐? 이제 판정이 진행 중에 아무래도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좀 과도했다고 질 것 같은데 생각이 들면 남구청장이 판정 이 심판 진행 중에 6개월 정지 처분 취소한다. 대신에 5개월 정지로 바꾼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정지로 변경할 수 있어요. 판정 진행 중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어떻게 될까? 그럼 원래 A가 취소시켜달라고 청구한 대상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인데 이거는 없어져 버린 거야. 행정청이 취소해서 없애버렸어. 싸우는 도중에. 그죠? 그리고 5개월로 바꿔놨어. 새 처분이 행해진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면 A는 5개월로 줄여놨어도 여전히 위법이다 생각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잖아. 5개월 영업정지 처분 받은 날로부터, 바뀐 날로부터, 바뀐 거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또 취소해달라고 또 청구해야 될 거야. 그죠? 그럼 극단적으로 하면 5개월 정지 처분해서 취소해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또 진행 중에 구청장이 5개월도 질 것 같은데 야 4개월로 바꾼다. 이러면 또 이거는 없어져 버린 거고 상대방 또 시작해야 돼. 4개월에 또 새로이 행정심판 청구 또 해. 이런 불편이 있잖아. 그러니까 행정청이 원래 6개월 정지 처분해서 청구가 들어가서 판정 진행 중에 이렇게 바꿔버리면 상대방도 새로이 행정심판 청구를 할 필요 없이 나 맨 처음에 6개월 정지 처분해서 심판 청구했던 걸 행정청이 바꾸는 5개월 정지 처분을 대상으로 심판 청구한 거로 나도 바꾸겠다 하고 신청하는 거야. 행정심판에. 행정심판에서 그래 그러면 바꾼 거로 하고 진행하자. 그럼 5개월 정지 처분해서 계속 심사를 진행하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번 알았죠? 그러면 1번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6번이야. 6번. 응? 6번. 자, 행정심판위에서 이렇게 청구의 취지 이유를 변경해주는 신청을 받고 변경 결정을 내려주지. 변경 결정을 내려주면 언제부터 이렇게 변경된 거로 봐준대? 언제부터 변경된 심판 청구를 한 거로 인정해준대요? 처음부터 처음에 행정심판이 청구됐을 때부터. 여기도 포인트는 어디야? 처음 행정심판이 청구되었을 때부터. 여기에 포인트. 틀리게 만들면 여기를 어떻게 바꾼다? 행정심판위에서 변경 결정 내린 때부터. 그럼 틀리는 거야. 처음부터 처음에 행정심판 청구했을 때부터 변경된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응? 그 다음에 취하는 거의 시험 문제 다루진 않는데, 자 A 6개월 영업정지 처분받고 처음에는 내가 당연히 이길 거야 생각하고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는데 청구하고 나서 자꾸 생각해보니까 질 것 같아. 그럼 뭐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 언제든지 취하, 즉 물를 수 있습니다. 뭐 하기 전까지? 여기서 결정 내리기 전까지. 그래서 1번 의결이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의결이 있기 전까지,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때 여기서 뭐야? 여기 보자. 남구청장,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 남구청장, 너 싸움 걸었지? 뭐 싸움 걸었으면 끝까지 가야지. 뭐 도중에 왜 취하고 그래? 너 끝까지 가자. 남구청장이 동의 안 해준다고 취하가 안 되는 거 아니야. A가 그냥 나 그만할래요. 취하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바로 취하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지. 남구청장 피청구인이 동의를 해야만 이게 취하된 거로 되는 것도 아니고, 행정심판위원회가 그래 취하해 줄게 허가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청구인이 뭐야, 나 취하하려고 문서 작성해서 취하하겠다고 서류만 제출하면 취하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처음부터 심판 청구 한 일이 아예 처음부터 안 한 것으로 치는 거야. 지금 어디 얘기했어? 동그라미 1번의 셋째 줄. 청구인의 일방적 의사 표시로서 취하의 효과가 생기는 거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나 행정심판회의 동의, 허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포인트. 응? 그리고 사망, 취하되면 어떻게 돼? 처음부터 심판 청구 자체를 한 일이 없었던 것으로 다룬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669쪽에 제7조 심판 청구의 효과라는 마지막 논점까지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리와 판정, 재결이라는 큰 두 주제가 남는 거예요. 자, 청구의 효과. 여기 7절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주 중요. 자, 1번. 무슨 원칙이라는 게 있어? 집행부정저지. 자, 법조문 그대로 납니다. 자, 얘가 A가 구청장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받고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취소해달라고 청구해도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 집행 멈춘다, 안 멈춘다? 안 멈춥니다. 심판 절차고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 상대방 그래서 영업 못하는 거예요, 원칙이. 판정 나올 때까지. 자, 그래서 심판 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나 절차에 속해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집행부정지 원칙이라는 말로 요약해서 불러요. 표현은 집행만 썼지만 세 가지 다 가능한 거야. 효력이 안 멈춘다. 집행이 안 멈춘다. 절차의 속행에 영향 안 준다. 그죠? 이 원칙. 그런데 이게 판정 절차 멈춰놓지 않고 진행을 하다 보면 A가 나중에 이기더라도 중대한 손해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멈춰놓고 판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응? 그래서 그게 2번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해줍니다. 응? 자, 읽어보자. 동그라미 1번 읽어볼 때 중요한 단어 첫째 줄 밑줄 쳐주세요. 어디? 중대한 손해. 중대한 손해 밑줄. 그리고 거기다가 그러면 행정소송에서는 중대한 손해라고 안 그러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써놨어요. 요거는 비교 대상. 응? 비교 대상이라 CF. 행정소송에서는 중대한 손해라고 안 합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걸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할 때는 그래서 중대한 손해라는 용어를 쓰지만 소송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 조금 다르다. 응? 자, 비교 대상으로 알아두고. 어쨌든 중대한 손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직권 또는 신청. 그러니까 행정심판위가 알아서 결정할 수도 있고 신청을 받아서 결정할 수도 있다. 뭐를? 그 효력이나 집행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응? 그럼 만약에 여기서 취소해달라고 청구하고 집행 정지해달라고 신청을 받고 집행을 정지한다 이렇게 결정하면 어떻게 돼요? 결정을 내려주면 그러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효력이 멈춘 거야. 그래서 상대방 어떻게 돼? 영업을 하면서 영업정지 처분은 일단 임시로 없는 상태가 되니까 영업을 계속 하면서 판정을 받으면 돼요. 집행정 결정을 내리면 영업정지 처분이 정지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여기 셋째 줄, 전부를 정지할 수도 있고 일부를 정지할 수도 있고 전부 또는 일부, 이것도 밑줄 쳐주고. 다만 우리가 집행정지라는 표현 속에는 세부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키는 거, 집행을 정지시키는 거, 절차를 정지시키는 거 다 포함하는 표현이지만 이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라는 거야? 효력을 정지시키는 거가 가장 강력한 거야. 따라서 셋째 줄 끝에
효력을 정지시키는 거는 그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절차를 계속 진행을 못하게 정지만 해줘도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걸 막을 수 있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까지 내려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응? 1번이 법조문으로 매우 이거 다 중요한 문구야. 그 다음에 2번 집행정지는 상대방이 이제 이 판정 나올 때까지 멈춰놓지 않으면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걸 막아야 될 급한 필요가 있을 때 이제 결정 내려주는 거잖아. 다만 이 집행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려놓으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면 그때는 집행정지 결정 해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집행정지 결정 허용 안 된다. 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꼭 알아두고. 네. 자, 관련해서 집행정지의 요건은 지금 법조문 쓴 거를 다시 말한 거야. 거기서 표현상 적극적 요건, 소극적 적정 요건은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주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조건을 말하는 거야. 있어야 되는 요건. 소극적 요건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 못 해주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집행정지 해서는 안 되는 요건을 소극적 요건이라고 합니다. 응? 자, 그것도 분류해서 읽어보고 이 중에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합니다. 적극적 요건에서 집행을 정지시켜줄 대상인 뭐가 있어야 돼? 정지시켜줄 대상이 있어야 정지하는 결정을 내려줄 거 아니야? 그런데 괄호 속에 게 중요하단 말이야. 자, 신청받고 거부한 거, 신청받고 아무 응답 안 하고 있는 거 부작위라 그러지.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는 정지 대상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응? 부작위는 정지시킬 게 아예 없는 거고 거부 처분은 정지를 해줘도 원래의 신청 시점으로 되돌아갈 뿐 아무것도 임시로 얻어지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일단 고비출. 이건 소송 가면 또 다시 얘기하니까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집행정지 결정 절차에서 동그라미 1번은 아까 얘기했어. 키워드가 뭐야?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신청받아 할 수도 있다 그랬죠?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하다. 2번은 집행정지 신청 어느 때 할 수 있어? 취소해달라 이런 행정심판 청구하면서 동시에 할 수도 있어. 자, 첫째 줄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 청구와 동시에 이게 제일 빨리 신청하는 거야. 응? 동시에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이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고 먼저 행정심판 청구하고 그리고 취소할지 말지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 의결하기 전까지 추가할 수 있어. 정지시켜달라고. 그래서 셋째 줄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죠? 가장 빨리 신청하는 건 언제?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같이 집행정지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야. 동시에 같이 할 수 있어요. 청구와 동시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항은 어떤 의미냐면 이거는 그냥 큰 틀에서만 읽어봐. 뭐냐면 원래 이거 집행정지해달라고 신청이 들어가면 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이용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거 기다리는 것도 기다릴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돼? 일단 위원장이 집행정지한다. 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어.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위원회에 나중에 사후 추인을 받도록 하고 추인을 얻지 못하면 정지 결정 같은 걸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급할 때는 위원장이 단독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 자, 다음 페이지. 자,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란 부분을 봅니다.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뭐야? 특히 동그라미 2번. 네. 누구한테 효력이 있어? 청구인, 피청구인 당사자한테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고 누구한테도 있다고요? 포인트는 관계에 있는 다른 행정청이나 제3자에게도 미친다. 정지된 효력이 미치는 거야. 응? 요거 예를 들어볼까? 이거 좀 바꿔보자. 예를 들어서 남구청장이 A한테 뭐 해줬냐면
공장 건축허가 내줬어요. 공장 건축 허가를 내줬어.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누가? A가 청구한 게 아니라 인근 주민 제3자가 청구했어. 인근 주민이 이 A에 대한 공장 건축허가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청구. 그래갖고 여기서 뭐 해냈어? 취소 심판 청구하면서 집행정지 신청했더니 집행정지 결정 내려줬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집행정지 결정 효력은 이 행정심판의 당사자는 누군데? 인근 주민하고 남구청장이지. 근데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이해관계 있는 자는 누구야? A죠. 응? 심판 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3자에게도 정지결정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A는 공장 짓다가 중단해야 돼. 최종 결정 나올 때까지.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누구한테도 집행적 결정의 효력은 누구한테도 미친다고? 관계행정청 및 다른 이해관계 있는 3자한테도 정지 결정의 효력은 미친다. 응? 그게 포인트. 사망은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응? 여기서 언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 내리면 그 정해진 시점까지. 특별히 정해놓은 게 없으면 최종 취소할지 말지 위법인지 아닌지 결정 내릴 때까지 계속 정지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4번. 이거 중요합니다. 4번. 집행적 결정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지한다 그래 놓으면 정지 결정 내린 이후부터 이제 후속 조치를 못하게 정지하는 거지 이미 행해진 일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응? 그래서 장래에 향하여 정지시키는 거지 이미 이루어진 일까지 영향 미치는 소급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응? 그래서 4번 알아두고 그죠? 그 다음에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는 1항만 읽어보세요. 1항. 여기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더라도 뭐 할 수 있어? 이게 계속 집행을 정지시킬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면 다시 똑같은 절차 밟아서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응? 1번 읽어보고. 자, 적용 범위 아까 이미 얘기했어. 집행을 정지시키는 결정은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 심판과 무효동 확인 심판에 적용되고 거부 처분 부작위를 대상. 일단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는 집행정지 대상이 안 된다 그랬고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행정심판 청구하는 종류가 바로 의무이행 심판이거든. 그러니까 의무이행 심판에서는 집행정지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응? 그것도 중요한 논점. 그 다음에 마지막 논점. 임시처분. 임시처분은 여기 다 가구제란 말을 쓰지. 가구제가 임시구제야. 최종 결정 내리기 전까지 급박하니까 임시구제 해주는 조치인데 여기서는 적극적 가구제라 그래서 어떤 때 하냐면은 이럴 때 필요하지. 우리 조금 아까 뭐 했어? 신청을 해서 자기한테 이익 주는 행위 해달라고 신청했는데 행정기관이 거부 처분 또는 응답 안 하는 부작위. 근데 이거는 무슨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이거 판정 나올 때까지 정지해달라? 이거 의미가 없다고. 거부 처분 정지해줘봐야 아무것도 임시로 해주는 거 아니거든. 거부 처분 있기 이전에 신청 상태로 되돌아갈 뿐 아무것도 임시로 부재되는 게 없어요. 부작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뭘 정지시켜.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행위가 돼. 이때 필요한 게 뭐야? 응? 이 행정심판에서 최종 판정 낼 때까지 상대방 신청에 대해서 임시로 해준다. 적극적으로 임시로 이익되는 조치 해주는 거 필요해요. 이때 필요한 게 임시처분. 임시처분은 가처분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임시처분. 자, 여기 법조문 3개 있는데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일단 밑줄. 행정심판위원회가 임시처분이라는 결정을 내리려면 요건을 갖춰야 돼. 그 요건이 어떤 거야?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이 되는 경우를 해야 됩니다. 응? 두 번째, 그 위법부당한 처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할 위험을 막기 위해. 자, 중대한 불이익 또는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응? 그 다음에는 넘어가죠. 그 다음에는 셋째 줄.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그러니까 이런 데서 중요한 건 직권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신청이 있어야만 결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신청 없어도 위원회가
알아서 결정해 줄 수도 있는 거지. 집행정지나 임시처분 결정할 수 있다. 자, 2번 중요합니다. 임시처분은 위에서 말한 소극적으로 이 집행정지는 주로 불이익처분을 이제 멈춰놓는 거거든. 판정 나올 때까지. 그래서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라는 결정을 내려주면 중대한 손해가 생긴다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예방한다는 목적을 달성할 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법조문 그대로 시험에 쓰이고요. 이걸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 되는 거야? 화살표 뜻이 되는 거야. 즉 임시처분은 집행정지 갖고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만 해주는 거다. 보충적 관계라는 거지. 그래서 그 얘기 알아두고요. 그리고 사망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임시처분 결정해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 그래서 그리고 그 옆에 3번 임시처분 옆에다가 뭐야? 행정소송에서는 우리 아까 그거 공부하지 않았었나? 아까 이거 공부하지 않았어요? 행정심판에서는 뭐 인정해? 일단 판정 나올까지 불이익조치 멈춰주는 집행정지 인정하고 있지? 예외적으로. 그 다음 뭐야? 판정 최종 나오기 전까지 일단 국민한테 이익이 되는 임시조치 해주는 거, 임시처분 이것도 할 수 있도록 인정해놨지? 이게 이제 가처분이라고 부르는 거야. 응? 그런데 그거하고 대비시켜서 행정소송에서는 나올 때마다 비교. 행정소송에서는 아직 안 배웠지만 소송해놓고 판결 나올 때까지 일단 정지시켜달라. 이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뭐는 인정 안 돼? 임시처분은 인정 안 돼요. 가처분이라는 제도는 인정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차이점 이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 응? 여기는 되고 안 되고 응? 소송하고 비교해서 빈칸에다 놓고 정리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행정심판 다 나가지는 못했고 조금 남겨놨습니다. 심리와 재결이라는 주제를 남겨놨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다시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